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멸의 가업승계 미래를 여는 신탁 저자이신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신탁 전문 세무 전문가 신관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언제 또 이렇게 책을 쓰셨습니까? 자, 이 책. 예, 네. 지난번에 네. 운영자님이랑 네. 장애인 관련된 신탁 네. 얘기하고 난 그때부터 이제 썼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썼고요. 그리고 가업승계 관련된 제도나 개선 사항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금융위원회에서 작년 10월 달에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해서 이때 한번 그 신탁업 혁신 방안과 마찬가지로 해서 한번 쓰면 좋겠다 라고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불멸의 가업승계 미래를 여는 신탁에 저희 운영자님께서 추천사도 써주셨으니까요. 이게 정말 너무 민망합니다. 이게 보면 우리은행 은행장님, 세무사고 고시회 연수 부회장님 이렇게 있는데 제가 들어갈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하게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좀 부족한 점 이렇게 했고요. 이전에 나오셨긴 했는데 또 이제 혹시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상속, 증여에 관련된 고객님들의 자산 승계 그리고 가업 승계에 관련된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신탁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무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관식님은 그 세무사 자격증을 그 시험 합격하신 게 2016년도에 16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어떤 개업하신 세무사님이 아니라 그 직장에 근무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은행 지금 계속해서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첫 유튜브 출연에 여기 제네시스 박의 유튜브 출연에 그 세무사 직장을 다니면서 3년 만에 탈 수 있습니다. 그 영상부터 시작해서요. 인연이 잘 돼서 그리고 그때 출연한 이후부터 이제 잘 되고 있어서 책이 나오자마자 저기 기회를 주십사 해가지고 다시 한번 출연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부동산 세금 중심이긴 한데 큰 틀에서는 이제 절세 더 나아가서는 뭐 재테크 그런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때부터도 말씀 주셨던 신탁이라든지 오늘은 이제 가업 승계까지 물론 이제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시겠지만 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특히 내 가업을 어떤 식으로 넘겨줄 거냐 굉장히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금이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되실 건데 그런 내용이시죠 오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번 이제 유언대용 신탁을 얘기하면서 유언대용 신탁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자녀분들의 이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싸움 얘기는 어떤 부분이냐면 다음에 한번 얘기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특히나 이제 자녀분들 또 부모님들의 재산을 물려받는 분들 중에서 가장 고민되시는 유류분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거를 이제 오늘 조금 이 가업승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히 그 부동산도 작년 말에 증여가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세법상 이제 증여에 대한 증여 재산이 상속 재산에 포함될 때 그 상황과 증여 재산이 유류분에 관련된 재산에 포함될 때의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사전 부동산이든 아니면 다른 재산의 사전 증여 플랜에 있어가지고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가업승계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우리 삶과 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라고 하면은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나랑 좀 안 맞는 얘기다. 나랑 좀 먼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년 이상 가업이 승계된 가업 업력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 상점, 식당들이 한 33,000여 개 정도가 되고요. 200년 이상 된 가업, 식당, 상점 이런 것들이 한 3,0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제일 많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한국전쟁이라든지 일제강점기
이런 것 때문에 100년 이상 된 업력을 된 기업이 한 8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그 대표적인 회사가 동대문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회사고, 그리고 70년 이상 된 회사들도 그렇게 네.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오늘 이제 가업 승계를 이제 얘기하게 되냐면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에 네. 30대, 40대의 기업을 창업한 1세대 창업주 분들께서 지금 70세, 80세가 되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은퇴하실 나이가 이제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 정부도 가업 승계에 관련된 그 세제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창업주 등이 후계자한테 이제 경영권과 소유권을 넘길 때 예를 들면 최대 이제 가업 상속공제, 가업 승계 주식 증여세 같은 데가 한도가 예전에 뭐 500억이었다가 600억 원, 예전에 100억 원이었다가 600억 원 이렇게 네. 늘어났고 그에 관련된 뭐 여러 요건들도 예로사항들이 절세 제도 같은 경우에 요건들이 진짜 많잖아요. 네. 또 요건 하나 위반하면은 다시 안 되고. 근데 그런 요건들도 많이 완화돼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실제로 가업 승계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약간 좀 뭐 말 그대로 이제 뭐 큰 기업이고 예. 뭐 그걸 넘겨줘야 되고. 그렇죠. 막 나랑 좀 먼 느낌.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소기업 이제 공단이나 또는 중소기업 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네. 소기업 상점들을 네. 이제 아들이나 또는 딸이 이제 물려받는 그렇게 잘 물려받아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은 상도 주고 있고 그리고 또 기사도 나오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가업 승계가 꼭 몇백억 단위의 어떤 중소중견기업이 아니라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잘 되는 부모님들의 식당이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20대, 30대가 물려받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다른 남의 일이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친숙한 부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는 가업 승계 그러면 어떤 말이 저는 듣고 싶었냐면 네네. 불법 승계, 편법 승계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참 가업 승계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과거 기업인들이 네. 불법과 탈법을 이용해가지고 편법을 이용해서 승계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진흥법이라든지 세법에서 가업승계에 관련된 세제 지원이라든지 컨설팅을 민관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게 이제 가업승계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창업주 등이 가업을 이전하면서 경영권과 소유권 그리고 기업가의 정신들을 특히나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 맛이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레시피. 그렇죠. 손맛. 그렇죠. 그러면서도 네. 어떤 데는 불친절해도 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지만 맛 하나만큼은 네. 또는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고 정갈하고 이런 한정식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떤 기업가 정신이 이어가서 명문 장수기업.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네. 또 이런 데 날아가면 100년, 200년 된 기업이나 상점이나 식당이나 어떤 데에서 부러워하면서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떤 기업이나 상점이나 이런 걸 가는 거에 대해서 참 부정적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명문 장수 기업이 진짜 우리나라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뜻으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뭐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냥 딱 들어도 예. 우리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만 봐도 벌써 딱 이제 상속세가 나오는 시대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중견기업 아니나 이제 조그만 소규모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뭐 몇십억 예. 아니면 100억 예. 그럴 건데 세금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줄여요, 이제 그러면? 예. 처음에 이제 우리 그 조물주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건물주잖아요. 근데 가업 승계에서 절세 혜택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이나 부동산 관련된 업은 조금 안 돼요. 네, 일단은 현재는 안 돼요. 네, 현재 부동산 관련된 건 그렇지만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도소매업이라 하더라도 본인 부동산을 사셔가지고 유형자산 형태로 그 기업에 또는 그 주식회사에 재산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주식회사 하더라도.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주식을 넘겨줄 때 다 이 주식 안에는
이 회사의 가치에는 유형자산이라는 부동산, 네. 동산, 현금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어떤 그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법인 전환도 참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현물 출자를 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넘어가신 분들도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과 매우 많이 연관되어 있다, 가업승계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주식회사 중에서도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과다법인이라든지 네. 또는 골프장이라든지 또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부동산을 하면서도 다른 그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제조업이라든지 또는 네. 어떤 그 산업을 하시는 분도 많으시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 가업승계가 그 업 자체를 하신다 그러면 안 되지만 관련이 많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기업 30년 이상 유지하신 분들, 계속 유지하신 분들은 이 중소 중견기업, 그러니까 개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사업도 여기는 들어가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상속재산가액 같은 경우 3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에는 600억 원 정도가 이 기업가 또는 네.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가 돌아가시게 되면 네. 가업상속공제액으로 30년 이상 유지했을 때는 600억 원이 빠집니다. 와, 30년 이상 유지했을 때. 그렇습니다. 600억이 맥스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10년 이상 계속 유지했을 때는 네. 300억 원. 네. 그 다음에 20년 이상 유지했을 때는 400억 원. 네. 그리고 30년 이상 유지했을 때는 600억 원 정도가 빠지는데요. 네. 아무리 같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30년이 안 됐고 또는 10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같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하나는 30년, 하나는 5년 정도 됐다고 치면 그의 이 창업주 대표 주주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한쪽은 가업상속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최대 50% 정도의 세율에다가 그 다음에 284억 원이라는 600억 원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이라는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이러면 뭐 그 해당 업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은 가업상속 공제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예를 들면 중소중견기업이 거의 대부분 비상장 주식일 거고 그렇죠.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유통이 안 될 거고 유통이 안 된다 그러면 누가 뭐 현금으로 이게 상속세는 현금 일회납부 뭐 연부연납도 있고 또는 또는 분납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거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되거든요. 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비상중심 팔거나 유형자산을 팔거나 이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만약 대기업이다. 대기업이고 최대주주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재산가액에서 20%를 할증하기도 해요. 왜 할증을 해요? 그건 또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그리고 중견기업 중에서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같은 경우에도 또 할증을 합니다.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속세가 높은 게 있을 수 있죠. 진짜 제일 높거든요. OECD 국가에서 일본 다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가장 문제가 될 때는 재산이 많으신, 특히나 재산을 불법이나 편법이나 이렇게 유지하신 분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기업과 우리 운영자님께서 착실히 버셔서 보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 가업을 승계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래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세금이 많다. 그러면 가업상속 공제와 일괄 공제는 또 추가로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업상속 공제를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업상속 공제를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많은 여러 요건들이 있어요. 10년 이상 가업을 피상속인이 유지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중소기업 업종을 유지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상속인은 피상속인 창업주들이 돌아가시 전에 2년 동안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되고, 돌아가시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뭐 임원으로 취임해야 되고, 그 기간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 취임해야 되고, 자산을 어느 정도 처분하면 안 되고 주식도 처분하면 안 되고 뭐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업상속 공제가 그 다른 어떤 600억 원 정도의 또는 기업을 운영하실 때 이제는 가업상속 공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원래 저게 600억이 아니었죠.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뭐 50억부터 100억, 300억, 500억 이렇게 늘어나다가 최근에 이렇게 올해부터 이렇게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자녀에게 50억을 증여세 한 푼 없이 물려주는 거 혹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게 없는데. 그렇습니다. 가압사소 공제 같은 경우에 아무튼 좋은 제도가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법상 상속재산하고 유류분 기준 이게 사실 좀 이제 말이 어려운데요. 이건 뭔가요? 네. 우리 재산을 어떤 분한테 증여를 한다 그러는 거는 자녀가 이쁘거나 또는 배우자가 이제 그 증여를 받거나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 운영자님께서도 아시지만 주식 쌀 때 미리 줘라. 부동산도 요즘에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때 차라리 줘라. 재산가액이 떨어졌을 때 빨리 줘라.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전부터 준비해라. 이런 컨설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세법상으로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세법상 우리 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을 평가를 할 때 먼저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있는 본인의 재산과 보험금, 퇴직금, 신탁에 있는 왜냐하면 이 재산들은 자기 명의로 있는 게 아니라 보험사 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 또는 다른 수탁자의 명의로 있는 것들이니까 원래는 상속재산이 아니에요. 민법상으로 보면. 본인 명의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세법에서는 간주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함되고요. 그리고 뭐 추정 상속재산은 뭐 1년 이내에 2억, 뭐 2년 이내에 5억 이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재산 출처를 바뀌지 못할 경우인데 사전증여 재산도 포함되거든요. 그렇죠. 사전증여 재산은 밑에 보시면 세법상으로는 상속인, 법정 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은 사망일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포함시키고요. 상속인 외에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것만 포함시킵니다. 그러면서도 왜 우리가 증여 컨설팅을 하느냐? 아무리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 시점, 예전에 5년 또는 7년, 8년 전에 있던 그때 시점의 시가를 받거든요. 예를 들면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가 8년 전까지는 한 10억 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시게 되면 8년 전에 증여한 게 10억 원 정도였다면 지금 30억 원 정도인데 상속재산에 10년 이내 걸 포함시키니까 30억 원으로 포함하는 게 아니라 세법은 8억 원으로 10억 원으로 포함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건 세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유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류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유류분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1977년도 12월 달에 민법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왜 1977년인가 라고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나 또 그 윗세대가 우리는 부모님, 특히나 어머님들께서 나는 부모님들로부터 재산 한 푼 못 받았다. 우리 오빠, 우리 큰오빠 또는 우리 큰 동생이, 남동생이 재산 다 받아서 교육받고 서울을 나가서 이렇게 했다. 나는 한 푼도 받은 게 없다. 여자라고 이랬거든요. 실제 그게 반영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모님이 계시고 어떤 아버님이 계신데 재산이 있는데 큰아들한테 다 가게 되는 예전에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이제 소 팔아서 밥 팔아서 이렇게 다 공부시켰는데 서울로 보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지방에 계세요. 부모님들이 아프시고 이럴 때 복양하는 거는 딸들이 복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과 교육은 다 오빠들이 받고 고생은 내가 다 하고 고생은 내가 다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사회적 문제가 된 거예요. 즉 조선시대부터 1970년도까지 이런 큰 장자한테 재산이 다 상속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좀 아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즉 돌아가신 부모님, 아버님이 계시고 또 어머님 계시면 이 법정 상속인들이 딸이든 아들이든 다 받아간 사람 대신해서 받아간 사람한테 나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주장할 수 있는 또는 3분의 1을 주장할 수 있는 다 받아간 사람한테 이런 권리가 바로
유류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좀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나도 같은 자식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고생은 내가 더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 맏아들이 예쁘다 다 줬다 하더라도 다른 법정 자식들이나 배우자가 네. 나의 돌아가신 분이 다른 형제 자매들한테 줬는데 요 부분에 있어가 나의 법정 상속분 n분의 1 네네. n분의 1의 절반 정도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네네. 바로 유류분인데요. 네네. 그러면 유류분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돌아갔을 때 문제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민법의 유류분을 보시면 네. 돌아가신 분의 명의의 재산 네. 그리고 사전 증여 재산이 포함됩니다. 네네네. 이때 밑에 보시면 네. 돌아가신 분의 재산뿐만 아니라 네. 사전 증여 재산이 되는데 법정 상속인 특히나 큰아들한테 증여한 재산이 있다 네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한에 상관없이 다 포함시켜요. 네네. 그리고 상속인 외에 네. 외자한테 증여한 재산은 사망인 1년 이내의 것만 포함시킵니다. 네. 그게 다네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여 수증자가 이 유류분 권리 침해를 알지 못했을 경우에만 네네네. 뭐 재단이라든지 또는 법인이라든지 또는 제3자가 네네네. 이렇게 나는 그분들의 가족관계 몰랐어. 그리고 나한테는 이런 게 선의로 또 기부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럴 경우에만 이렇게 되는 거지 나도 안 거예요. 네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거. 만약 사전증여재산 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시킨다 그러면 30년 전에 압구정의 아파트 4억 정도에 되는 30평대 아파트를 증여해 줬어요. 아들한테. 근데 다른 형제들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유류분 아빠한테 받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근데 큰 오빠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유류분 계산할 때는 이 증여재산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시가로 재평가합니다. 미리 증여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전에 30년 전에 4억 원 아파트가 아니라 네네네.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올해 돌아가셨다면 35억 원으로 재평가해요. 야, 그럼 엄청 대상이 늘어나겠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 증여 플랜 세법상으로 쌀 때 증여해라 라고 하는 플랜은 세법상 상속세를 아끼거나 또는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플랜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 이 플랜에 있어가지고 받아가시는 분이 계속 받아가신다. 근데 나머지 자녀들은 못 받아간다. 이렇게 됐을 때 주신 증여자가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는 이 사전증여 플랜에 있어가지고 유류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현금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30년 전에 1억을 줬어요. 큰 돈이지요? 그러면 대법원 판례상 유류분 평가를 할 때는 오빠 유학 가는데 다른 애들은 대학교만 시켰는데 대학원 또는 어떤 해외 이주를 할 때 돈 줬어요. 사전 증여된 현금 평가는 증여 당시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물가 변동률을 계산해서 계산합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우리 그 사전 증여를 할 때 또 자녀들한테도 잘 배분해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유류분 이슈가 없게끔 좀 불화가 없게끔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약간 좀 이게 맞는 사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LG가 약간 좀 시끄럽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쪽 이제 아직 진행 중이니까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이 기사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류분을 평가할 때는 상속 돌아가신 분에 대한 부분 평가할 때는 증여와 상속에 대한 세법적인 측면과 민법적인 측면, 유류분에 관련된 측면을 항상 같이 생각하시고 증여를 해둘 때도 어떤 특정인에게 쌀 때 증여하는 거 플러스 증여할 때도 골고루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쁜 자식한테 다 주는 플랜이 아니라 좀 더 주는 전략으로만 해야지 우리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분쟁이라든지 불화가 없을 수 있다. 특히나 최근에 부동산 증여라든지 작년 말부터가 일어나고 있는데 부동산 지금 쌀 때 증여해도 세법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민법적으로 유류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러면 특히 이제 그 수중자 자녀가 좀 여러 명 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자녀가 한 명이니까 일단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증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가급적 죽기 전에 다 쓰고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농담입니다. 네.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네네. 세무적으로 네네. 퀄리티 또는 세무적인 지식이 많으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네네. 왜냐면 이 채널 자체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점점 이렇게 켜켜이 쌓여 왔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네. 이쪽 그 마지막 우리 증여 컨설팅의 마지막은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의 문제도 고려해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그 아까 L모 기업을 말씀하셨는데 맞죠. 기업을 가업 승계할 때가 진짜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또 그들만의 그 내부적인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그 세금도 좋지만 화목하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 기업이 오래됐다 기업 보면은 실제로 비상장 기업으로 출발해서 상장된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됨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확 커요. 네. 근데 주식을 비상장일 때 줬다. 자식한테. 이거 가업 승계할 때 예전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비상장 기업일 때는 이분들이 부모님이 여러 번 부도가 나고 그러면서 기업이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업에 가는 것 자체가 나는 부동산 물려받고 싶어. 기업 뭐 어디 뭐 과세관청 불려다녀야 되고 세무조사 받아야 되고 관청 가서 그 사정해야 되고 뭐 프로포절에서 제안서 따야 되고 정부 보조금 받아야 되고 이런 거 보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기업 안 물려받을래. 오빠가 하거나 아니면 동생이 네가 해. 이런 사람들 계시거든요. 그쵸. 나는 좋은 부동산 이제 물려받아서 이렇게 할게. 그런데 이 기업이 오래되니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바뀔 수 있죠. 부모님 주식 중에 주변 사람이 꼬드긴다. 맞아요. 주변 사람이 문제예요. 주식 좀 있어? 아니 왜 이거밖에 못 받았대? 똑같은 자녀인데. 그래요. 여기 차별받은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기업에 관련된 관심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이 기업이 어느 순간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코넥스에 상장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문제 있잖아요. 어떤 주식이 잘 이제 몰랐는데 상장이 탁 되니까 착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게 가업 승계에 관련된 그리고 이런 재산에 관련된 분쟁이 남의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